이제 이렇게 된 이 음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8궤 공부를 조금 하고 가시죠. 8궤. 음양과 8궤. 음양론의 시초는 원래 노자장자와 같은 뿌리로 나왔던 주역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 주역이 실은 음양을 굉장히 깊이 사유했던 그런 어떤 체계,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번에 했던 이렇게 반 S자 태극이 딱 이제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석이 반을 쪼개면 꼭 NS가 갈라지듯이 여기서 우리가 음양이 갈리는 거죠. 우리 맨 처음에 그 열자 한문 썼던 거 기억나시죠? 목국, 태극, 음양, 오행, 만물 이렇게 갔던 거. 이게 이제 양이 되고 이렇게 음이 되는 거죠. NS가 딱. 요걸 우리가 양 그러고 요걸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음양이에요. 음양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분화하겠습니까? 양이 일단 뿌리는 이대로 유지를 해요. 다시 이 양이 또 양과 음으로 재차 분할을 합니다. 자석도 그랬잖아요. 우리 전번에 계속 쪼개면 또 쪼개지고. 그러면 얘도 지금 둘로 또 쪼개집니다. 그럼 뿌리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음이 이대로 내려와서 뿌리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음양으로 또 가요. 양이 있고 음이 있죠. 이 네 개가 이름이 뭡니까? 이게 사상이지. 이게 사상이에요. 이재마가 말하는 사상. 응? 음양, 이게 사상이 이렇게 가요. 이걸 태양이라고 그러고, 이걸 조금 약하니까 소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소음이지. 요게 태음이지. 태양인, 소양인, 뭐 소음인, 태음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사상에서. 기본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다시 얘가 또 한 번 분할을 합니다. 2의 3승. 응? 이렇게 가면 이 틀은 그대로 다시 내려와요. 이게 또 양, 이렇게 가요. 똑같이 갈리는 겁니다. 자석이 계속 쪼개지면서 NS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얘도 똑같죠. 이대로 내려와요. 일단 이 모양 이대로. 그렇게 하고 다시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거죠. 얘도 다시 분할을 합니다. 이건 실은 간단한 원리니까. 양이 되고 또 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또 갈리죠. 기본이 그대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개입니다. 이게 복희 8개라. 태호 복희 씨가 우리 첫 시간에 사망오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태호 복희가 발견했던 이게 8괴예요. 복희 8괴. 이게 뭡니까? 혹시 이거 이름 아시는? 이 8개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양이 완전한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천이지, 천. 여기는 음이 완전하죠. 여기는 다 음이 셋 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어찌 되냐면 우리 모든 그 사물을 유심히 보면 이게 세 가지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참 많아요. 과일도 보면 껍질이 있고 속살이 있고 뼈가 있잖아요. 뭐든지 보면 피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안에 뿌리가 있는 이런 구조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음양선이 있고 사상선이 있고 8괴선이 있고
이 삼중의 우주관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완벽한 순환 에너지의 가장 순환 형태. 이게 지지.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얼른 갑니다. 이게 불입니다. 천택화 불이 이거예요. 화뇌. 뇌는 뭐냐면 번개 치는 겁니다. 번개 치는 천택화뇌. 이게 풍이에요. 풍, 수, 산지 이리 되는 거죠. 이게 수고 이게 화입니다. 어디서 갈립니까? 이렇게 갈리는 거죠. 음이 넷, 양이 넷 이렇게. 이게 버키가 맨 처음에 파악했던 이 전체적인 우리 우주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화하고 수를 갖다가 엎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제로가 돼요. 음양이 그대로 겹쳐가지고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택과 산이 여기 보세요. 얘는 얘가 둘인데 쟤는 음이 둘이죠. 이건 음이 하나고 양이 하나고 그대로 갖다 엎으면 제로가 돼요. 음양이 완벽하게 좌우로 균형을 맞춰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8개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 복희 8개가 이 복희 8개까지 나왔는데 뭔가 이제 우주의 그 어떤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설명하기는 뭔가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8개를 다시 행과 열로 겹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88에 64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요거 천에서 어떻게 8개가 나오느냐. 일단 밑에다가 천괴를 그리는 거예요. 8개를 그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얘들 있죠? 얘들을 순차적으로 갖다 얹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들을 전체를 다시 온 기운을 교류를 시키는 거예요. 천지의 기운. 이게 이제 64개로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 자신부터 이제 올린다고 쳐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쭉쭉쭉 내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금 얘를 가지고 했으니까 나머지 얘를 또 밑으로 놓고 또 8개가 쫙 쓰고 행렬이 최초의 행렬도가 여기서 이제 64개가 쫙 펼쳐져요. 이 64개. 근데 이 안에 순차적으로 어떤 사물의 발전 단계가 6단계가 있죠. 응? 그러니까 64 곱하기 또 6이 되면 384가 돼요. 그래서 주역에 미친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제 맛이 가가지고 응? 이 주역 안에 모든 뭔가 천지만물이 다 있다. 응? 그래서 인간 세상에 큰 국면 64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로. 응? 들어있고 그 발전 단계를 개별적으로 다 따지는 이 384개의 인생의 국면. 이게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틀이 이런 거.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우리 그 주역 제 1장 1절을 보면은 그게 이제 이 하늘천, 이 중천건에 관한 해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잠룡 물룡이에요. 단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게 지금
강대한 하늘의 기운이니까 용으로 상징하거든요. 이 6개를. 얘는 맨 밑에 있는 얘는 이제 새끼용이 자암용 물속에 잠겨있는.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연말을 해야 돼요. 자암용 물용이고 그 다음에 있는 용은 혈용 제전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그 다음 용은 뭐 도약하는 용. 그 다음에 맨 이 오에 있는 게 이제 하늘을 나르는 가장 위대한 어떤 황제의 기상을 가진 제천 비룡. 이게 제 5위에 있는 이 강은 힘이죠.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보느냐? 이제 동양 철학의 묘미인데 항용유해. 마지막에 도달한 그런 너무 오만한 용은 후회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주역의 묘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5번째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6번째 가면 위험해진다. 너무 기가 상승해요. 이 64개의 이 그림 이것이 실은 주역의 전체였어요. 복희가 들어 세상에 제시했던 거는 이 64개 이게 전부였는데 이때는 보셨지만 글자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글자가 없어요. 오로지 부호 64개를 세상에 휙 던진 거예요. 복희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시대가 돼가지고 뭐 디지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희 앞에 가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느냐. BC 2500년에 복희가 인류 최초의 디지털 부호를 64개를 다 그려서 보여줬어요. 여기에 워낙 이게 부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확정을 짓지 않고 그냥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구난방이지.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나름대로 해석을 잘 해보겠다고 덤빈 게 이제 유자들인데 유자들이 이제 가공을 하고 뭐 도가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도 가공을 하고 해서 이거에 관한 해설서가 그게 시빅이라는 거, 시빅 날개입자를 써서 번역서란 뜻이죠. 요즘으로 10권의 책이 이걸 설명하려고 워낙 모르겠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시빅을 뭐 공자가 그래서 뭐 위편삼절했다. 응?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더 보고 싶었는데 또 보다가 가죽끈이 3번 부러졌다.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논의하고 제일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쭉 그리다 보면 여기 지가 있고 여기 뇌가 있죠. 그래서 지, 뇌, 지고 뇌 맞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복괴라고 해요. 복괴, 지뢰 복. 이 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지뢰 복. 뭔가 다 생명이 다 꺼져가 가지고 사멸하기 직전의 단계에서 마지막에 뭔가 양의 불씨 하나가 탁 일어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머리에 잠시 두시고 그래서 주역 공부는요 논리적인 사람들은 저 공부하면 안 돼요. 논리적인 사람들은 저거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화딱지. 지금 우리는 주역 괴를 펴놓고 전혀 논리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시빅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는 완전히 비논리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황이 나이 20에 이 주역 공부하다가 병을 얻은 거라니까요. 이황 선생이 나이 20에 고질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래서 그 양반이 이런 활인신방이라고 건강서적도 썼어요. 활인신방. 그 원인 제공이 이 주역이에요. 주역. 우리처럼 이렇게 부호를 넣고 나머지를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때 육아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빅을 다 공부를 해야 돼. 육아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비논리 덩어리인 거를 이 논리적인 분이 머리가 총명한 분 이거 하려니까 이게 뚜껑이 열려버린 거지. 이 음양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퍼져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돕는 이 모든 게 어떤 에너지의 편차잖아요. 에너지의 편차.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요.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편차가 나는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음양론, 주역 이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이 막 그 파고드는 글자 뭐 이런 거 한두 자 안에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공부를 딴 방향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에서부터 지에 이르기까지가 8개가 있었잖아요. 1, 2, 3, 4, 5, 6, 7, 8 뭐 이것을 천택하래 뭐 복잡한 용어로 풍수산지 이렇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응?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여기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일로 더 안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더 안 가고 일로 돌아왔잖아요. 아까 응? 64개가 쭉 가는 게 아니고 9, 10, 11 12, 13, 14, 15, 16 뭔가가 다시 17 그러면은 여기는 38에 24죠? 뭔가 질서가 정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통일성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그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 규칙적으로 순환한다는 이 우주는. 무질서한 게 아니고 음양이라는 것은 8개로 갈렸지만 규칙적으로 순환한다. 되돌아온다. 절대 여기서 무질서하게 더 한없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물이 어디로 무한히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되돌아온다. 노자가 뭐라 그랬죠? 우리 몇 번 했잖아요.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한 반자 도지동이라는 반자 도지동. 반대로 돌아오는 이 힘, 이것이 도의 활동이에요. 돌아오지 않고 아무데나 가버리면 도가 무너집니다. 첫 번째, 순환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뭐겠어요? 두 번째. 돌아오는 순환의 그 간격이 이 주기가 8이라는 거지. 8. 8. 계속 돌아오고 이 우주는 영원히 순환하는 어떤 힘을 가졌고 그 주기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이제 주역이 제시한 하나의 세계예요. 그 순환이 이 피리어딕한 그 어떤 주기가 8을 중심으로 순환을 한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어디서 이 개념과 유사한 서양의 무슨 개념을 본 적 있죠? 8을 기점으로 어떤 주기가 계속 돌아오는 옛날 물리학 화학 시간에 조르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주기율표. 이게 주기율표하고 같이 가요. 원소 주기. 네, 원소 주기율표. 이게 아주 신통받다. 이 원소 주기율표하고 러시아의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주기율표를 발견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발견을 했는데
그게 기본 구도가 이 주역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수소, 헬륨, 리베, 리튬, 베릴륨, 붕산,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걸 외워보셨죠? 안 외우셨나?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이게 지금 그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8단으로 쭉쭉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63개까지 그때 발견된 그 원소의 수가 63개였어요. 19세기 후반에 이것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멘델레프가. 아까 우리가 이게 몇 개였죠? 88에 64개였잖아. 하나만 더 맞았으면 막 중국 놈들이 난리 날 뻔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밝혀져서 현재는 109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원소가 109개가 있고 그 중에 아주 이제 위험한 물질들, 우라늄, 그보다 더 위험한 이 뭐죠? 요즘 뭐 저 일본인이 이북인이 하는 거 플루토늄, 그런 애들이 92번, 94번 이런 데 이제 나중에 쭉 발견이 된 거예요. 111개. 아 지금 111개. 네. 교수님이 정정하셨어. 111개. 2개 추가. 111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1개 중에서는 사람이 이제 조제한 거, 자연 원소 말고 그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 질산, 질소, 이 이야기 아까 우리 니트로, 초석 이야기 했죠? 여기 좀 다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야기가 오늘 계속 뱅뱅 돌아요. 이 질소가 이제 나중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의 기초를 8개를 중심으로 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옥타브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옥타브. 한 옥타브가 8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옥타브의 법칙이나 이 주역의 이 법칙이나 이게 지금 기본 틀이 같잖아요. 이 우주는 사물이 어떤 극에 이르면 편차가 있어서 쭉쭉쭉 진도가 나아가지만 어떤 극에 이르면 다시 되돌아온다. 어떤 큰 통일성 안에서 우주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기는 8이다. 이게 지금 서로 맥락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멘델레프가요 이렇게 해놓고 애언을 했어요. 그때 에카규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멘델레프는 러시아 사람이니까 벌써 발음이 좀 그렇게 나가죠. 에카규소. 규소가 우리 실리카 이 규소가 원자량 이게 14번인가 그래요. 근데 그 아래를 이렇게 쭉 그리면서 여기를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놓은 거예요. 이게 멘델레프가.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질은 아직 발견이 안 돼서 여기 못 채우니 나중에 누가 채워보세요. 그렇게 하고 공란으로 해놨어요. 쭉쭉쭉 한 게 그게 63개라 이겁니다. 멘델레프가. 그러고 나서 한 10몇 년 있다가 이걸 드디어 누가 발견했어. 이게 뭐냐? 이게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 Ge. 이 게르마늄 에카규소라는 이제 명칭을 이제 버리고 게르마늄을 발견해 가지고 이걸 찾아낸 거죠. 10몇 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통일성. 사물 내에 깃들어 있는 어떤 이 우주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해보니까 여기는 비워놔야 되는 게. 그래서 공란을 했더니 10몇 년 후에 역시 누가 찾아냈어요. 이 찾아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겠습니까? 게르마늄. 그렇지, 그렇지. 게르마늄이죠, 게르만. 이런 데도요, 국가별 이 경쟁심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111개 아무리 찾아도 코리아눔이 없어, 코리아눔.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 중에 누가 하나 나중에 코리아눔 한번 찾아봐요. 맨날 양놈들 거 공부만 하는 거고.
신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규소하고 이 규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규소, 게르마늄 이게 지금 우리 반도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네, 그런 거고 이 규소라는 거는요. 아까 손사마귀 시절에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해봅시다. 손사마귀 시절에 방사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던 게 석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영. 석영. 석영 누가 지금 시계 차고 계신 분 계세요? 시계. 석영도 규소 쪽.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석영. 석영을 시계를 보면 스위스 뭐 시계 이렇게 보면은 쿼츠 이렇게 써 있어요. 쿼츠 시계 이렇게 유리에 보면 석영 그 소리. 유리 좋은 거 썼다 이거지. 이 쿼츠 중에 가장 순수한 게 뭡니까? 그 크리스탈. 이게 수정이 돼. 이게 수정이야. 수정으로 하는 거지. 이 석영과 수정 이제 이런 거를 중국 고대 방사들이 많이 먹었다는 건데 갈아서 이게 결국은 다 뭐냐면요. 이게 규소입니다. 이게 다 규소예요. SiO2. 네, SiO2, 규산, 도로 형태일 때는 규석, 또 규산 이렇게 부르는 규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돌로 말하면 이게 뭐냐? 이게 차돌입니다. 이게 차돌. 그때 우리 차돌 이야기를 내가 간혹 심심찮게 하죠. 아인슈타인 이야기 할 때도 하고 차돌이 아주 이해가 그 오묘한 돌이에요. 안에는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광석화 같은 어떤 그 불의 씨앗이 있는 애인데 표면이 차디차. 완전 극도의 효율을 노리는 거지. 남극에 보면은 펭귄이요. 눈이 그렇게 오는데 이렇게 눈을 덮개로 쓰고 있으면서 이게 녹질 않아. 펭귄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단열이 완전히 효율의 극을 달하는 거죠. 절대 열을 안 뺏기는 거야. 그대로 눈이 이렇게 쌓입니다. 차돌이 똑같은 거예요. 차돌이 만약에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어느 순간 약효가 다 떨어져 발산하니까. 근데 얘는 아무튼 오묘한 작용에 의해서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애인데 표면은 차디차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지. 이런 애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이런 좀 차돌식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조금밖에 같지도 않은 괜히 개펌 잡다가 그 한 방에 아웃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차돌은 엄청난 에너지를 보유하고 아주 딴 놈인 것처럼 딴 저 엄한데 보고 있는 거지.